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어떤 수치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수치 가지고 좀 찾아보면 저희 아들에게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에게 전하는 투자 방법. 긴 호흡으로. 그러니까 네 돈을 까먹지 말아라. 잃지 말아라. 잃지 않기 위해서는 이렇게 실적이 증가하는 기업들 몇 개가 되느냐? 저는 한 10개 정도만 발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이면 한 5개. 이제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책에도 자세히 적혀 있겠지만 먼저 실적 개선주를 찾는 좀 명확한 방법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실적 개선주는 모든 지표들이 웬만하면 다 좋아요. 그러니까 나빴어도 좋아요. 예를 들면 LNF 같은 경우는 적자 기업이었거든요. 그러다 이제 흑자로 돌아서면서 이제 그 나빴던 것들이 많이 좋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적 개선주, 제가 이제 처음 낸 책이 주식공부 오일환성이라는 책인데요. 거기서 10단계 종목 분석표가 있어요. 그래서 이 10단계 종목 분석표는 실적부터 시작해서 내 생각까지 10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탈락의 방점을 둬요. 그러니까 첫 1단계가 단기 순이익이거든요. 단기 순이익이 안 나는 기업은 탈락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적자 기업을 안 사거든요. 왜냐하면 적자 기업은 결국 돈이 없으니까 어디서 돈을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땅이 많다 그러면 땅을 담보로 뭐 돈을 빌려오던가 아니면 유상증자, 그러니까 주식수를 늘리는 유상증자, 아니면 주식 관련 사채 발행, 그것도 결국 주식수가 늘어나게 되거든요. 근데 주식수 늘어나는 게 왜 문제냐? 주식수가 늘어나면 우리가 시가총액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주식수 곱하기 주가. 우리는 주가에 관심을 가지는데 실질적으로는 시가총액이 중요하잖아요. 주식수와 주가인데 주식수가 2배 늘어났으면 주가는 반대로 반절로 줄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000원짜리 주가가 갑자기 5,000원이 되는 거야. 5,000원이 10,000원이 되려면 2배가 올라야 되는 거잖아요. 나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주식수가 늘어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기 손실인 기업은 탈락을 시키는 거거든요. 이게 탈락 시킬 수 있는 요인이 한 10가지, 9가지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리스크 있는 것들을 계속 단계를 거치면서 제거해 나가는 건데, 우리 실적 개선주 같은 경우는 그걸 좀 줄여서 보자. 한 5단계로 줄여도 된다.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실적을 체크해야 된다. 당연한 얘기죠. 실적 개선주니까. 그래서 실적 개선주인데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이 3가지를 종합적으로 뭉뚱그려서 뭐 한 3년에서 5년 정도는 보고, 중요한 거는 미래의 실적을 한 2년 정도 봐야 되겠다. 그래서 한 5, 6년 정도의 실적 트렌드를 쭉 보는 건데, 예를 들면 매출액은 늘었는데 영업이익은 꺾인다. 이런 것도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이 늘어가요. 예, 매출액이 판매액이 늘었으면 영업이익도 늘고 그거에 따른 단기순이익도 같이 늘어가는. 그러니까 꾸준하게 이렇게 한 6년 정도 늘어난 6, 7년 늘어나는 종목들. 뭐 우리가 2차전지 기업들 같은 경우도 이런 트렌드에 굉장히 맞아가는 그런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미래의 실적을 찾으면 결국 PER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PER은 시가총액을 단기순이익으로 나눠주는 건데, 시가총액은 지금 현재 나와 있고요. 실적은, 미래 실적은 우리가 찾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작년 실적 기준으로 PER이 100배지만 한 2년 후 실적으로는 PER이 20배면 뭐 그렇게 버블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어떤 실적, 과거의 실적에 맞추다 보니까 버블을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2, 3년 후의 실적, 물론 2, 3년 후의 실적이 꺾일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른 기업들은 그렇게 예측한 실적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 기업들이 대부분인데, 이 기업들은 굉장히 올라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좀 매력적인 기업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고요. 두 번째 단계로는 배당이에요. 배당. 우리가 이제 배당이 왜 중요하냐면, 배당을 주는 회사만큼 안전한 기업은 없어요. 왜냐? 주가가 빠지면 빠질수록 그만큼 배당 매력도 올라가니까. 우리가 배당 매력을 판단할 때는 그 시가 배당률, 배당 수익률이라는 걸 기준으로 하는데, 배당 수익률이라는 것은 배당금을 현재 주가로 나누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배당금이 500원이고 현재 주가가 10,000원이면
배당 수익률은 5%거든요. 근데 현재 주가가 5,000원으로 떨어졌어요. 배당 수익률은 10%가 되는 거죠. 그러면 주가가 빠지면 빠질수록 더 즐거운 일이 되는 거죠. 나는 배당금을 더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며 이 배당 수익률이 높으면 결국 주가는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어요. 시세 차익도 예, 기대할 수 있는. 뭐 기관 투자가나 외국인이나 배당주 펀드나 이렇게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만큼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배당금과 시세 차익까지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단계로 배당 주는 회사.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배당을 안 주는 회사는 안 사요, 잘. 네, 배당이라는 것은 어떤 이익 잉여금, 남는 돈이 뭐 현금 흐름에서 잉여 현금 흐름이 좀 좋은 그런 기업들이 주로 배당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배당하는 기업, 그러니까 초보 투자자일수록 아까 제가 그 ETF, 배당주, 실적개선주, 테마주 순서대로 투자를 하자고 그랬잖아요. 네. 배당주는 굉장히 안전한, 그러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배당을 주는 잉여 현금이 있으니까 배당을 주는 거기 때문에 배당 주는 회사는 굉장히 매력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의 항상 강조드리는 건 잘 버는 회사, 잘 베푸는 회사. 이게 엔드 조건일 수도 있고 오어 조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적도 체크하면서 배당도 같이 체크하는. 배당주 같은 경우는 실적 체크를 꼭 해야 돼요. 왜냐하면 실적이 꺾이면 배당을 그만큼 못 주거든요. 대표적인 기업이 S-오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S-오일 같은 경우 배당을 주다가 배당을 못 주게 되는 그런 경우도 생겼거든요. 우리가 2020년도에 그 코로나 사태가 발생이 됐을 때 배당을 하나도 못 했어요. 그러다 작년 같은 경우는 배당을 5,500원, 주당 5,500원까지 배당해서 시가 배당률이 6.59%. 그러니까 은행에 6.59%짜리 이자 넣는 예금을 들었다 생각하면 편하겠죠. 근데 이제 한 가지 재밌는 건 작년도에 그 S-오일의 단기 순이익이 2조 1,000억이었어요. 네. 근데 올해 한 유가가 좀 내리고 하다 보니까 1조 3천억 정도로 단기 순이익이 줄어요. 그러다 보니까 배당금이 주당 배당금이 예상액이 3,515원으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작년에 5,500원이었는데 3,115원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럼 나는 배당을 보고 투자를 했는데 기대치가 낮아질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좀 과거 이력으로 배당을 안 줬던 혹은 이렇게 실적이 안 좋았던 경험이 있는 회사들도 주목해야 되나요? 아니면 만약 S-오일 같은 경우는 그러면 건너뛰어야 되나요? 이게 이제 결국은 저 국제 유가의 어떤 방향성과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S-오일의 투자 적기는 실적이 악화됐을 때였을 수도 있는 거죠. 이 사이클, 이 석유 사이클이 일정한 루틴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면 그런 전제하에 본다고 하면 2020년에 적자가 7,900억 정도 났거든요. 그때가 주가의 저점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유가가 $100 넘어가면서 주가가 굉장히 크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또 KTNG라는 대표적인 고배당 기업들이 있어요. 네. 근데 KTNG 같은 경우는 실적이 되게 일정해요. 작년에 1조 정도 났고요. 올해 한 9,300억, 내년에 한 1조 정도 나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그 배당금이 뭐 4,800원, 5,000원 이렇게 꾸준하게 실적이 일정하게 유지되니까 루틴하게 가는 거죠. 시가 배당률이 한 5%, 6% 정도. 주가는 그렇게 재미는 없어요. 대신 배당 측면에서는 굉장히 한 5% 이상의 배당을 노려볼 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고배당주의 대표적인 예가 금융주예요. 대신증권과 JB금융지주. 뭐 예를 들면요. 대신증권 같은 경우도 2020년에 1,200원 주당, 2021년에 1,400원, 2022년에 1,200원, 2023년에 1,200원 정도 예측을 하거든요. 시가 배당률이 한 9%에서 뭐 7%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한 10% 넘어갔을 때, 시가 배당률이 10% 넘어갔을 때는 매력적인 투자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뭐 JB금융주주도 뭐 한 시가 배당률이 뭐 6%에서 한 10%까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내리면 내릴수록 우리가 투자 기회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JB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단기 순이익이 매년 꾸준하게 한 6천억대를 예상을 해요. 그래서 네. 작년에 6천억이었고요. 내년도에 올해 6천억, 내년도에 6,300억, 2025년에 6,600억. 그러니까 결국 작년에 주당 835원을 배당을 했거든요. 올해 정부 정책이 좀 있지만 그래도 뭐 작년 정도 배당을 한다라고 치면 뭐
나쁘지 않은 그런 시가 배당률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배당주는 실적이 일정하게 유지되거나 실적이 늘면 더 좋겠죠. 네. 그래서 실적이 늘면 우리가 이제 배당 성향이라고 하는데요. 단기 순이익 중에 배당금을 얼마 정도 하느냐. 그러면 배당 성향이 일정하다. 예를 들면 내가 100억을 버는데 30%를 배당한다. 그러면 한 30억 정도를 배당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200억을 번다. 그러면 60억을 배당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배당 성향, 시가 배당률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서 또 실적과 함께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적 개선주이기 때문에 실적도 보고 실적이 꾸준하게 유지되는지 아니면 실적이 늘어나는지 그거에 따라서 배당은 어떻게 유지가 되는지 우리가 체크를 좀 해보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주요 점검 비율들이에요. 점검 비율들은 제 책에서 한 10가지 이상 나열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부채 비율, 당좌 비율, 이자 보상 비율, 자본 유보율, 영업활동 현금 흐름, FCF라고 하죠. 잉여 현금 흐름, ROE, EV 에비타, 기업 가치를 세전 영업이익으로 나눠주는 EV 에비타, 그 다음에 매출 채권 회전율, 재고자산 회전율, 지분율. 엄청 많죠? 맞네요. 근데 대부분 체크를 해보면 크게 문제는 없어요. 실적 개선주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 점검을 한 번씩 그냥 재미삼아서 해보는 건데 비율들이 그러니까 적자 기업이나 부실 기업들은 이 비율을 계산하면 머리가 너무 아파요. 너무 안 좋거든. 그러니까 이 안 좋은 것들을 어떻게 내가 극복해야 될지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 개선주들은 이러한 점검 비율들은 한 번씩만 이렇게 눈으로 읽어보면서 그냥 스쳐 지나가는데 네이버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제 책 보시면 어떻게 찾는지 다 나와 있으니까 한 번씩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부채 비율 하나만 보자면 부채 총액을 자기 자본으로 나눈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남의 돈을 얼만큼 빌렸느냐. 그래서 부채 비율이 보통 한 100% 이하면 우량하다. 그러니까 남의 돈보다 내 돈이 더 많은 거죠. 근데 이제 부채 비율이 1000%, 2000% 되면 고민이스러운 거고요. 금융주들은 고객의 돈을 부채로 잡아요. 언젠가 갚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금융주, 은행이라든지 증권 이런 기업들은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하지만 그거는 그렇게 크게 리스크가 있다라고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가 방산주 얘기를 잠깐 해볼까요? 네. 우리가 최근 들어서 방산주들이 굉장히 수주를 올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방산주들 실적을 보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작년도에 2천억 정도 당기 순이익이 났거든요. 근데 원래는 매출액도 같이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유튜브 시간 관계상 제가 당기 순이익만 보여드리는 거고요. 올해는 4,700억, 내년에도 4,300억, 2025년에는 6천억 정도의 당기 순이익.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 3년 후에 3배 정도의 당기 순이익이 늘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트렌드에 맞춰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주가가 올해 52주 신고가를 돌파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설명이 되는 거죠. 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올해 들어서 강력한 주가 상승의 모멘텀을 가졌느냐. 수주가 이어지면서 그게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면서 2022년에 2천억이던 당기 순이익이 2025년에 왜 6천억까지 가게 되느냐.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당장에 좀 주가가 많이 단기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고민이 있겠지만 3년 후에 실적으로 보면 또 다를 수 있다는 거죠. LIG 넥스원도 보면 작년에 1200억대인데 2025년이면 2100억 정도의 당기 순이익. 그래서 이런 트렌드들을 좀 보면 이렇게 좀 알 수 있고요. 네. 그래서 LIG 넥스원 어떤 단기 순이익 증가치보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단기 순이익 증가치가 훨씬 기대치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주가도 LIG 넥스원보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최근 들어서 더 강한 상승 모멘텀을 가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한전 같은 경우는 조금 아쉬움이 많이 있잖아요. 이 전기료를 못 올리다 보니까. 그래서 작년에 단기 순손실이 어마어마해요. 24조 단기 순손실. 마이너스 24조. 그리고 올해는 한 마이너스 8조대. 이러니까 주가가 쉽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적을 꼭 체크하고 그다음에 배당을 체크하고 주요 비율들 이렇게 보시면 실적이 개선되는 기업들의 주요 비율들은 굉장히 좋다. 별 고민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네 번째 단계로는 공시랑 뉴스를 봐요. 그래서 네. 공시랑 뉴스를 한 3년에서 5년. 그러니까 수치로 나오지 않는 것들은 공시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악재 공시, 호재 공시가 있나. 악재는 결국 주식수가 늘어나는 그런 이벤트들이 악재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피해보자. 마지막으로는 내가 매수해야 될 이유, 그리고 어떻게 추가 매수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의 전력. 그래서 제가 이제 이사육전법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마이너스 내가 10,000원에 샀는데 8,000원, 6,000원, 4,000원이 가면 추가 매수 전략으로 접근하자. 전제는 실적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좋은 기업, 배당을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면 추가 매수 전략으로 아무거나 추가 매수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좋은 기업, 우리 그 대부분의 그 투자자분들이 걱정하는 게 뭐냐면 실적이 안 좋은 기업을 샀어.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거든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니까 뒷감당이 안 돼. 안 좋은 기업을 사놓고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고. 손절매는 하기 싫은데 길게 가져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길게 가져갈 수가 없는 게 그 중간에 유상증자나 주식 관련 사채 발행을 분명히 할 거고, 그러면 그 결과를 어떻게 우리가 버틸 수 있느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오늘 좀 말씀 나눈 거를 좀 들어봤을 때 좀 중요한 키워드가 제가 생각하는 네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실적, 배당, 그리고 사이클, 그리고 트렌드. 이제 막 마지막 공시 뉴스까지 하시면서 여기 이제 한 가지 더 붙이자면 관심이에요. 관심. 예. 그러니까 사람의 관심. 그러니까 대중의 관심을 말씀. 대중의 관심.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설명드렸지만 에코프로비엠과 LNF의 주가의 차이는 관심이에요.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에 대한 지대한 그 유튜브에서 계속 그 부분에 대한 관심, 반면에 LNF는 좀 부정적으로 나오는 그런 것들, 실적에 어찌됐든 그 수치 자체는 크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는, 매출액은 조금 더 에코프로비엠이 많이 나지만, 근데 어찌됐든 그 실적 증가 추세라는 것은 동일한데 사람의 관심이 적다 보니 이렇게 쏠림 현상이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관심이 거래량을 만들고 거래량이 주가 상승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관심이 없으면 주가는 그만큼 이렇게 부풀어 오르기가 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거래량이 막 일어나면서 주가 상승을 일으키는 그런 상승의 동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어떤 수치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수치 가지고 좀 찾아보면 우리가 그 현대차 같은 경우도 2022년에 7조 3천억 정도의 단기 순이익이었거든요. 근데 올해 10조 정도를 예측을 해요. 단기 순이익이. 그래서 이런 10조 정도의 단기 순이익을 한 3년 정도 예측을 하네요. 그러니까 작년보다는 주가가 조금 더 나쁘지 않은 상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고요. 물론 뭐 미국의 IRA에 따른 뭐 그런 약간의 문제도 있긴 합니다만, 기아차 같은 경우도 작년에 5조 4천억 정도였는데 올해 8조 2천억, 2025년에는 8조 9천억 정도. 이게 이제 네이버에 나온 그런 데이터 예측치예요. 제가 한 것도 아니고 증권사 리포트를 좀 평균해 갖고 나온 거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 트렌드 자체가 기아차나 현대차가 이 약세장에서 잘 버티는 그런 이유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거죠. 네. 방금 말씀 주셨던 이 실적 개선주 찾는 1단계부터 5단계를 거치면은 몇 개 정도의 기업이 남을까요? 대략 코스피 코스닥 안에서. 그거는 이제 그 개인마다 다른 거죠. 나는 이제 얼마나 리스크를 지고 갈 거냐. 그러니까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 단기 어떤 상승 이벤트들을 더 노릴 거냐. 최근 들어서 뭐 삼천리라든지 이런 주식들이 막 이 플럭추에이션이 막 커잖아요. 그래서 이런 뭐 단기적인 기업 어떤 성향을 따라가서 단기적으로 수익을 낼 거냐. 근데 저는 그게 제 스타일로는 어렵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요행수를 바라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단기적으로는. 근데 저는 그런 것보다는 저희 아들에게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에게 전하는 투자 방법. 긴 호흡으로. 그러니까 네 돈을 까먹지 말아라. 잃지 말아라. 잃지 않기 위해서는 이렇게 실적이 증가하는 기업들 몇 개가 되느냐. 저는 한 10개 정도만 발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이면 한 5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투자한 그 매력적인 종목들이 한 5개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5개 종목들이 많게는 한 2-3배 정도 수익이 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트렌드. 근데 저는 지금 팔 생각이 없거든요. 왜냐? 이 실적 계속 추이를 보면 한 2-3년 후에 실적이 더 늘어나는데 내가 지금 굳이 그래 버블 논란이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나는 이미 싸게 산 상황이고 그래서 이게 분명히 떨어질 수도 있고 폭락할 수도 있고 하지만 저는 반대로 폭락할 때마다 조금 더 사볼까 이런 생각을 오히려 하거든요. 그러니까 역발상이에요. 손절매하지 않고 오히려 추가 매수 전략으로 접근하면 좋은 기업을 더 싸게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꼭 실적과 배당에 중점을 두고 덧붙여서 그냥 비율을 한번 스크린 정도 하고 수치에서 나오지 않는 것들은 공시나 뉴스로 한번 리뷰를 해서 나의 매력적인 종목 한 5개에서 10개만 잡자. 그래서 한 하루에 한 10종목에서 20종목만 이렇게 계속 스크린해서요. 그 매력적인 종목들만 이렇게 리스트업 해놓고 거기서 압축해서 투자하고 분석에 들어가면 나만의 기업들이 분명히 나올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그 주식 투자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저도 어쩔 때 보면 실수를 하고요. 우리가 실패하고 실수는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수는 할 수 있어요. 누구나. 저도 실수를 가끔 하거든요. 이렇게 막 가슴이 너무 콩닥콩닥 튀는데 미처 발견하지 못한 실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수를 통해서 손해를 순간적으로 입을 수 있지만 저는 이게 실패로 연결돼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실수는 과정이에요. 하다가 보는데 이 실수했다고 그냥 손절매하고 실패로 귀결돼서는 안 될 것 같고 어떻게든지 실패로 가지 말고 단돈 1원이라도 수익 나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확률적으로 가장 높은 투자를 하자. 그 방법은 실적 개선주에 투자를 하는 거고 실적 개선주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재무제표를 이 행간의 의미들을 잘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숫자에 적혀져 있지 않은 공시를 읽을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공부를 하고 그 공부한 거를 가지고 투자를 해야만 결코 잃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오늘 아들아 주식 공부해야 된다의 저자이신 강민수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유익한 인사이트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